그래도 떡국만 달랑 해주시는 건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왠지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게 혹시나 설거지 하라고 할까봐 얼른 일어났잖아.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일어난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식들 볼 수 있는 날이라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명절처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날은 더 흔치 않았죠. 그렇다면 명절이 기다려지고 반가워야 하는데 아들 며느리들을 기다리는 기분이 꼭 시집에 일하러 가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두려운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씨 가족에 있어서는 시어머니인 한씨가 가장 명절을 지긋지긋해했습니다. 힘든 일은 혼자 다 하고 좋은 소리는 듣지도 못하는 이런 날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며느리이던 시절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 같았죠. 그런데 기껏 차려주었던 설 밥상을 두고 두 며느리가 한씨의 흉을 보는 것을 듣게 된 이후로는 노이로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 명절이 무서워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싫어하는 명절,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죠. 한씨는 그래서 명절에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 딸들이 얼마나 살가울지는 몰라도 아들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처럼 알뜰살뜰 부모를 챙기는 것까진 아니었어도 자식 노릇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모두 공부도 잘했고 사고 없이 괜찮은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큰 걱정 없이 자식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2살 터울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비슷한 또래의 며느리도 둘이 생겼습니다. 1년 사이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며느리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던 사이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그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으니 온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이어 결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 아들조차도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자식처럼 편하지만은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특히나 명절은 힘들었습니다. 둘만 지내던 집에 아들 며느리까지 4명이 더 오니 한씨 혼자 6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며느리 둘이 생기면 다 같이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한씨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왜요? 설에 언제 올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저럼 전화를 가죠. 뭐.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겠네. 늘 아들 둘이 명절 전날 오후에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다음 날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총각일 때는 언제 가든 상관이 없었지만 아마 다음 날 아침까지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음식? 차례는 안 지내도 밥은 먹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선희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진 않으시죠? 뭐? 아니,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 명절 때 이혼 얘기 나오는 부부가 많다고 그래서요. 혹시나 그게 우리 집이 될까 봐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씨가 느끼기에는 경고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시집살이를 왜 시키니? 한씨가 힘 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직 명절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에게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참 눈치도 없이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없고요. 희선이는 해산물 못 먹어요. 고기 종류 좋아하고. 그래서 해놓으라고? 네. 맛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놀려고 했는데 희선이는 음식 잘 못해요. 그리고 명절에 시어머니가 요리시키면 좀 그렇죠. 한씨가 단순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이것조차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씨도 시집에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했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팔불출 같은 아들이 이렇게 전화까지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건이야? 희선이한테 명절이라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게? 아이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전화드려본 거죠. 엄마도 아들이 명절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생기고 처음 오는 명절이었는데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니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저 밥상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조심스러운 손님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해야 하고 아들의 말대로 시집살이도 시키면 안 되니 말이죠. 그리고 그건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훨씬 더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 같이 먹을 잔치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장 다 봐왔어? 아까 아침에 정말 물가 많이 올랐더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을 한 번 보는데 2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가까이 살아서 시간을 맞춰서 같이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잘 지내셨어요? 한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네를 맞았습니다. 넷이 함께 오니 집이 순식간에 북적북적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척 좋아했죠. 명절 아니더라도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러자 아들들은 대답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한씨가 차린 밥상에는 관심이 많았죠. 너희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한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얼른 앉아서 먹어. 아들 며느리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7시쯤 되었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3, 4시쯤 왔으면 했는데 꼭 식사 때에 맞춰서 왔습니다. 다 같이 먹기엔 식탁의자가 부족해서 이제는 거실에 큰 상을 펴놓고 먹었습니다. 여기에 손주들까지 생기면 대가족 느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준이 너네는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어?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기다리기 힘들다는 듯 물었습니다. 괜한 걸 묻는다며 한씨가 은근슬쩍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꼭 대답이 듣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신혼을 즐기려고요. 이미 아들의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고 있었기에 급한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씨도 남편에게 눈치는 주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큰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대신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엔 명절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래요. 그래? 네. 결혼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생기냐? 그런 거요. 그러자 남편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러니 뭐라 대꾸하기도 조심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묻지 마세요. 아이는 부부의 영역이에요. 한씨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당돌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에게까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고지식한 편인데도 며느리가 당당히 말하니 오히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며느리의 그런 면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씨가 젊었을 적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니 말이죠. 어머님, 저 밥 좀 더 주세요. 큰며느리가 한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한씨가 며느리의 밥그릇을 들고 끙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으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이요. 큰 며느리의 밥을 가져다 주자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씨는 잠시 멈칫하고 이내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부엌에서 국을 새로 퍼왔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필요한 걸 가져왔지만 며느리들의 엉덩이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었는데 이런 잔심부름까지 시키니 아들 며느리가 조금 약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1년에 몇 번 있지 않는 명절이니 참자고 스스로 달랬죠.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차리는 것은 차리는 것이지만 치우는 건 어느 정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가심 할 것 없어요? 어떤 거? 과일 같은 거요. 이것 좀 치우고 먹어야지. 그럼 치우고 나면 주세요. 그러더니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큰 아들이 소파 위에 드러누워 있었고 그 밑으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앉았죠. 서로 자주 만난다더니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예준아, 병준아.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줘. 6명이서 먹은 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히 먹은 것도 아니고 6인상이 가득 찰 정도로 차려냈기 때문에 당연히 치울 것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혼자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두세요. 이따가 병준이랑 같이 옮길게요. 하지만 두 아들들이나 며느리들 중 누구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겠다고 빈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오랜만에 왔는데 애들을 시켜. 종일 음식을 했던 한씨의 마음을 남편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을 종종거리던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었으면 치우는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치워야 할 텐데 남편도 설렁설렁이었습니다. 결국 명절에 가장 힘든 것은 한씨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손님을 맞는 입장이지만 한씨만큼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애들을 시키지 말아라 어쩌라 하면서 말이죠. 한씨가 설거지를 마쳤을 때쯤에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외투를 챙겼습니다. 어디 가게? 네. 요 앞에서 맥주 좀 먹고 올게요. 이 시간에? 남편의 말에 시계를 보니 9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요, 뭘.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그래. 에이, 그래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오려고요. 그러자 남편이 서운한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한씨도 그런 시간을 생각했는데 쿵짝이 맞는 아들 며느리들은 저들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은 모양이었죠. 금방 들어올게요. 아마 2시간쯤 있다가 아들네가 들어올 때쯤이면 한씨나 남편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렇다고 나간다는 자식들을 붙잡을 수도 없으니 남편이 불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명절에 왔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지들끼리 저게 뭐야? 자식들이 나가고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먹는다면 한씨가 또 뭐라도 차려야 할 듯 했으니 말이죠. 그냥 일찍 자자. 한씨는 어서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계속 굽혔다 폈다 했던 허리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또 똑같이 상을 차려야 하니 한시라도 빨리 자고 싶었죠. 애들 들어오는 건 보고 자야지. 아이고, 당신이 봐. 아무튼 애들이나 당신이나 가족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남편이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며 한씨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륵 잠이 들었고 어느 순간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어두웠고
옆에는 남편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들어왔나?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보니 만취한 아들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아, 이제 들어와? 나간 지 6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뭘 했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얼굴들이 무척 붉은 것이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일찍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래? 아, 일찍 깨워주세요. 아무래도 아침밥을 먹고 바로 사돈네로 출발해야 했기에 늦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한씨의 예상대로 아들 며느리는 8시가 지나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 10시에 출발한다며?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씨가 차려놓은 밥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10시가 다 되어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얼른 밥 차려주세요. 금방 가야 하니까. 한씨는 1시간 전에 치워둔 밥상을 급하게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도 아침밥을 늦은 시간에 먹게 되어 심기가 무척 불편해 보였습니다. 근데 반찬이 뭐 매번 똑같네요. 잘만 먹던 큰아들이 무심하게 툭 내뱉은 말에 한씨의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맞장구 치는 작은 아들. 욱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뭘 차려줘야 할까 고심했던 한씨의 마음도 몰라주는 아들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침밥이지만 밥상 한가득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외면당한 것 같았습니다. 한씨가 둘러보아도 결코 매번 똑같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대부분 밑반찬들도 그때그때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들어주지는 않아도 최소한 잘 먹겠다는 말 정도는 해야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껏 차린 밥을 아들 며느리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자마자 먹으니 입맛도 없을 것이고 금방 출발해야 하니 마음도 급할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만 먹고 가볼게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요. 그러더니 분주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아직 절반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불편한 헛기침이 들렸는데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거야? 밥만 홀랑 먹고 가버리는 거. 너무 급하게 일어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설인데 3배나 덕담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둘째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많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작은 방들을 보니 이불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오지 말라 그래 차라리. 남편은 점점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있을 때나 말을 하지 뒤늦게 화를 내는 남편을 한씨가 말렸습니다. 대신 한씨도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이렇게까지 힘을 들이지 않기로 말이죠. 명절이라고 자식들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밥만 차려주고 치우다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번만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난 추석에도 똑같았죠. 이번에는 그냥 명절 아침에 와라. 왜요? 전날에 안 가고요? 그래. 아침에 와서 밥만 한 끼 먹고 가. 명절인데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네요. 너희들끼리 어차피 자주 만나잖아. 큰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큰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오히려 무척 좋아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희도 밖에서 자기도 불편하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에게서 들어보니 큰며느리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역시나 시집에 오고 싶어하는 며느리는 없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온 아들 며느리들과 아침밥만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전날 저녁부터 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힘도 훨씬 덜 들었고 며느리들도 더 밝았죠. 다음에 설이 다가왔을 때 밥상은 좀 더 간소화됐습니다. 내일은 떡국이랑 반찬만 몇 가지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아직도 아프다며? 몸살이 왔는지 며칠 동안 으슬으슬거려서 도저히 거하게 밥상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한씨가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같이 치우자고 닥달하는 것이 싫었는지 떡국만 한다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놀랐어요. 매년 부실해지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떡국만 달랑 해주시는 건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게 내가 혹시나 설거지 하라고 할까봐 얼른 일어났잖아. 동서도 내가 길을 잘 닦아놔서 고생 안 하는 거 알지? 알죠?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둘이 키득거리고 있는 걸 한씨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떠난 아들 며느리를 급히 쫓아갔다가 말이죠.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멀리 대놨는지 아들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들만 공동연관 앞에서 나란히 서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한씨는 전해주려던 과일들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자신을 흉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실하다는 밥상도 며느리들의 말처럼 성의가 없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밥 없이 떡국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물도 세 종류를 했고 김치와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간소화된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밥 한 끼 차려주며 생색을 낸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밥 한 끼를 차리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며느리들이 알까 싶었습니다. 남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며느리 신경 쓸까봐 한씨 부부는 아들네에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씨의 노력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뒤에서 웃으며 한씨를 흉보는 며느리들에게 평생 이렇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온 한씨는 거실에 펴져 있는 상을 보고는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빈 그릇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 이제부터 명절에 밥 안 차려. 뭐? 갑자기 왜 그래? 한씨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남편에게 해주려면 다시 떠올려야 하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비참했죠. 하지만 남편이 하도 캐물어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그것들이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몸 아픈데도 이 정도로 차려줬으면 됐지. 무슨 대단한 잔치상을 바라는 거야? 그걸 남편이라도 아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간 오면 말이야. 소파에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뭐? 며느리 대접 귀한 손님? 그러는 시부모는 안 귀하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 명절마다 모여서 일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애초에 만나지 않으면 며느리들도 굳이 와서 부실한 밥 얻어먹지 않아도 되고 한시도 해주고 욕을 먹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명절에 애들 부르지 말어. 안 부를 때 안 부르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아들에게는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보지 말자고 말하려고 해도 이유는 설명해야 할 테니 말이죠. 한씨는 명절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했던 대화를 고스란히 전하자 아들이 놀라서 대꾸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들도 똑같이 나쁜 놈이긴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면 내가 도망이 난 거겠지. 아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떡국 맛있게 잘 먹었다는 뜻도 아니었겠지.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부실한 밥상 차려주면서 며느리에게 뒷담화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힘들게 까탈스럽고 어려운 손님 평생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래, 한번 전해봐라. 아주 좋아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요. 명절에 오지 말라는 말은 좀 그렇죠. 꼭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자는 말 같잖아요. 나도 너희가 그런 말 했을 때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도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는 건 그만하련다. 너희는 언제 떡국 한 그릇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대접한 적이나 있니? 그래놓고 반찬이 매번 똑같다, 부실하다. 한 끼 해주는 거 가지고 생색낸다 그러면 이게 연 끊자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아? 오해겠죠. 제가 잘 말해볼게요. 아니, 너나 병준이도 똑같아. 어쩜 집에 와서 숟가락 하나도 놓는 거 안 도와주고 말이야. 설거지 해준다는 말도 빈말이라도 한 적이나 있어? 그리고 항상 저녁만 먹고 너희들끼리 홀랑 나가버리고 그러려면 뭐하러 와? 아니, 그래도 자식 얼굴만 봐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너희도 나중에 애 낳아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안 봐야 너희도 차라리 내가 모르는 곳에서 흉을 볼 거 아니야. 내 시선은 쿵짝이 맞으니 이번에는 4명이 같이 한씨의 흉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흉 볼 거 한씨가 모르는 곳에서 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큰아들이 큰며느리와 작은아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러면 작은며느리도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에게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대요. 역시나 그럴 리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씨를 작은아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 너무 부모 이해 정이 없는 거죠. 미정이는 그래도 오겠다니? 그러자 작은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마음을 한시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고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들들인 것 같았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요. 가서 가족끼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한씨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당장 다가올 남편의 생일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년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주말과 겹치면 왔기 때문에 혹시나 했습니다. 이번 남편의 생일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한씨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자 두 아들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근슬쩍 몇 시쯤 가면 될지 물어보는데 한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죠. 오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니, 외국에서도 이 정도로 자식을 멀리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집에 계실 거잖아요. 아니, 누가 그래?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고. 앞으로 명절 때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만나서 술을 마시든 밥을 입맛대로 차려 먹든 알아서 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꿍해서 그러세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도 역시나 똑같다 싶었습니다. 똑같으니 한씨 혼자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명절마다 아등바등 했던 것이었겠죠. 원래 명절은 며느리들이 싫어해야 맞잖아요. 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하는 아들은 끝까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알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시부모가 길을 못 펴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내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안 하니 나보다 안 싫어하는 모양이지. 나는 며느리살이, 자식살이 하느라 죽겠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 하지 않으며 살자. 후회 안 하시죠? 나중에 자식 얼굴 보고 싶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 하지 마세요. 허참,
그래. 너희나 나중에 애 봐달라고 부탁하지 말아라. 한 씨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저만 잘났다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주 얘기를 들먹이면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그 고생을 평생 할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해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며느리만 감싸는 아들들도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에게 말했던 대로 명절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혹시나 찾아오면 골치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실제로 왔는지 여행 가 있는 동안 전화도 몇 통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자식 얼굴 몇 시간 보자고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상처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나 오히려 후회가 됐죠. 남편도 더 이상 손주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자식들에게 많이 실망을 한 듯 했습니다. 우리끼리 전이나 부쳐 먹자. 여행에서 돌아와서 조촐하게 상을 차려 먹으니 차라리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